아가씨 옆에 앉아봐. 술 한 잔 따라줘. 2006년 평양 외곽 별장에서 배 나온 중년 남자가 짧은 치마 위에 있던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만수대예술단 출신인 그녀는 문화봉사라는 말에 속아 이곳에 왔죠. 하지만 그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어깨를, 발목부터 다리를 만져 올라오기 시작했고 거부하면 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 8년간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희가 만수대예술단에 뽑혔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던 그날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2000년 봄, 제가 25살 때였어요. 평양 대동강변 우리 집은 그날 잔치집처럼 들썩였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저와 오빠를 키우신 어머니에게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었을까요? 만수대예술단 무용수.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자리였습니다. 수령님 생일 공연 무대에 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조국을 빛내는 예술인.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죠. 명절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평양냉면을 먹으며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06년 봄, 단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은희 동무 당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어 한다네. 수령님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9의 나이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니.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우리 딸이 수령님을 모신다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막상 특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위 간부 동지들을 위한 문화 봉사라는 말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희 동무, 오늘부터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네. 옷은 이걸 입어. 2006년 여름, 단장님이 건넨 것은 공연복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천으로 된 몸매가 다 드러나는 원피스였어요. 이건 무용복이 아닌데요? 제 말에 단장님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무대가 아니야. 빨리 갈아입어. 평양 외곽 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놓인 술상, 자욱한 담배 연기,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배 나온 중년 남자들. 여기가 문화봉사 장소라고? 자, 여기 새로 온 처자 소개하지. 만수대 예술단에서 왔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네. 책임자가 제 어깨를 잡고 앞으로 밀어냈어요. 한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옆에 앉아봐. 술 한 잔 따라줘.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공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남자들의 시중을 들라고, 아니 그 이상을 하라고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문 앞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죠. 왜 그래? 당 간부 동지들 모시는 게 싫어? 책임자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 어머니 오빠 생각해. 여기서 말 안 들으면 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강요당했습니다. 술을 마시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춤을 추라고, 그리고 그 남자 옆에 앉아 있으라고.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어깨를, 다리를 만졌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웃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은 어땠니? 아침에 물으시는 어머니께 네, 좋았어요. 고위 간부 동지들께 공연 잘했어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셨죠. 화장실에서 토하면서 울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심했습니다. 오늘은 부장 동지 방으로 가. 혼자서. 책임자의 명령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싫습니다. 저는 무용수지 그런 일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소리치자 책임자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당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네 어머니가 탄강으로 가고 오빠는 군대에서 쫓겨나. 알아들었어? 저는 그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령님을 모신다는 영광,
조국을 빛낸다는 자부심.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저 권력자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인간도 아닌 물건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럽혀진 제 모습을 볼 용기가 없었죠. 이게 바로 기쁨조였습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어느 날, 같은 기쁨조였던 순이가 손목을 그었습니다. 새벽에 기숙사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왜 그랬어?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순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애도 저처럼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순이는 살았지만 일주일 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자살 시도는 체제 불만이라는 거였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죽을 용기도 낼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술 냄새, 담배 연기, 남자들의 웃음소리.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요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걱정하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연습이 좀 힘들어서요. 하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2008년 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누구 아이인지도 모를 아이였어요. 그날 밤 어떤 남자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밤이 있었고, 너무 많은 남자가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할래? 나을 거야? 책임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제게는 선택권 같은 게 없었어요. 나으면 네 인생 끝이야. 당장 처리해. 다음 날 평양의 한 비밀 병원에 끌려갔습니다. 마취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수술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났을 때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간호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리됐어. 이틀 쉬고 복귀해.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를 지킨다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몸속에 있던 생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제가 그걸 지킬 힘도 의지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다른 언니들이 저를 보는 눈빛을 알았어요. 동정과 체념이 섞인 눈빛. 그 언니들도 다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돼. 네 가족뿐 아니라 너 자신도 위험해져. 퇴원하던 날 책임자가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웃는 법을 잊었고 꿈을 꾸는 법도 잊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우리 딸 예전 같지 않네. 무슨 일 있니? 물으실 때마다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고통을 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곳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저는 34살이 되었습니다. 기쁨조에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젊은 여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저는 평범한 직장에 배치받았고, 결혼도 했어요. 당에서 정해준 남자였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죠. 입 다물고 살면 문제 없을 거야.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듬해 딸 지선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잃어버렸던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선이는 제 전부였어요. 아이를 보면서 조금씩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춤추는 사람 될까? 5살 지선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용수를 보며 말했을 때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안 돼. 다른 걸 하자. 하지만 지선이는 춤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이 아이 예술학원에 추천하면 좋겠어요 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011년 가을, 동네 인민반장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선이가 평양예술학원 추천 대상이래요. 축하해요. 인민반장은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걸었던 그 길, 만수대예술단에서 기쁨조로 이어지는 그 지옥 같은 길. 제 딸이 그 길을 걷는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보,
지선이 예술학원 보내지 말아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천을 거부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의심받아. 당에서 시키는 건 따라야 해.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예술학원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마당에서 중국 브로커를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죠.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 드릴 금반지, 제가 아끼던 시계, 집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이 돈이면 중국까지 갈 수 있대요. 그 다음은 한국 가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2012년 여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면 막을 게 뻔했으니까요. 어머니께는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지선이 데리고 함흥 친척 집 다녀올게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시며 옥수수떡을 싸주셨습니다.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왜 갑자기 그래? 애가 보는데. 어머니가 웃으셨지만 문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집을 나서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동강이 보이는 우리 집. 어머니가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지선이는 지켜야 해요.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8살 지선이 손을 꽉 잡고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아주 먼 곳. 엄마 믿지? 지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도박.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2012년 9월 23일 밤, 함경북도 무산 근처 두만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오늘 밤 넘어가야 해. 내일은 순찰이 강화돼. 재촉했어요. 지선이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선이가 눈을 뜨며 떨었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가을인데도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보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조용히 해야 돼. 지선이 입을 막고 꼭 안았습니다. 강변 갈대밭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선이가 기침을 할까봐 아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제발. 지금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비명을 참았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9월인데도 물이 뼈를 애는 것 같았어요. 지선이를 업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발밑이 미끄러워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추워. 지선이가 떨며 울먹였어요. 쉿, 참아. 조금만 더. 제 다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를 떨림이었어요.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어요. 조선족 안내인이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쏜다. 멈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 옆에서 튀는 소리가 났어요. 진짜 쏘고 있었어요.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지선이를 더 꽉 안고 미친 듯이 강을 건넜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탕! 탕! 총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지선이가 울었어요. 눈 감아. 엄마가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물속에서 넘어졌어요. 지선이와 함께 물에 빠졌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필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선이를 물 위로 들어 올렸어요. 거의 다 왔어.
중국 쪽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안내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올라와. 안내인이 저와 지선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국경수비대가 강 건너에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땅이니까요. 총소리가 멎었어요. 엄마, 우리 살았어? 지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지선이를 꽉 안았어요. 우리 둘 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고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살았어. 우리 살았어. 눈물이 났어요. 살아서 강을 건넜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고향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멀리 북한 땅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계신 평양, 대동강이 흐르는 우리 집, 다시는 볼 수 없을 고향. 어머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 울었습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재촉했어요. 빨리 가야 해. 여기도 위험해. 저는 지선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희망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선이는 제가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을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달은 숨어 있어야 해.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 조선족 아저씨 집 작은 골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이 방이 우리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2012년 겨울, 중국에 온 지 한 달째였어요. 자유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감옥이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죠. 지선이와 저는 온종일 골방에 갇혀 숨죽이며 살았어요. 엄마, 배고파. 지선이가 울먹였습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하루 두 끼 밥을 갖다 줬지만 늘 모자랐어요. 그나마 그게 감사한 일이었죠.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开门. 중국 공안 단속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저씨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어요. 빨리 옷장 안으로. 소리 내지 마. 저는 지선이를 안고 옷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지선이 입을 막았어요. 제발 조용히, 제발.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 탈북자 숨어 있다는 제보 받았는데 공안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조선족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공안이 방 안을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이가 움찔했어요. 기침이 나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선이 입을 더 세게 막았어요. 지선이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착하다. 우리 딸. 공안이 옷장 쪽으로 걸어왔어요.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왕 경관님, 여기 좀 보세요. 다른 공안이 밖에서 불렀습니다. 옷장 문을 잡았던 손이 멈췄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조선족 아저씨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갔어. 이번엔 운이 좋았어. 저는 옷장에서 나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조선족 집으로 옮겨갔어요. 밤중에 트럭 짐칸에 숨어서요. 석 달째,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중국말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피가 났지만 참았어요. 지선이 먹일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북조선에서 왔어? 주방장이 물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조선족이에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방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밤에는 지선이와 좁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지선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2013년 봄, 조선족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가고 싶으세요? 선교사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
하지만 돈이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브로커한테 넘길 돈도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국 루트로 가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위험하지만 선교사님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선교사님 손을 잡고 빌었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숨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이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출발해요. 준비하세요.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유를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2013년 5월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버스 밑 짐칸에 숨어야 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와 지선이는 버스 밑 좁은 공간에 들어갔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10시간을 그렇게 버텼어요. 지선이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있어. 좁은 공간에서 지선이를 안고 속삭였어요. 온몸이 너무 아파서 의식을 잃을 것 같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국경 검문소에서 버스가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버스를 검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대기로 짐칸을 두드리는 소리. 바로 제 머리 위였습니다. 들켰다. 그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군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을 때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지선이가 엄마. 깨어나, 엄마. 하며 우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서는 배를 탔습니다. 낡은 어선이었어요. 물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2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우리도 탈북했어요. 서로 힘내요. 옆에 앉은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다들 같은 처지였죠. 북한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 아줌마는 남편과 함께 왔다고 했어요. 우리도 애들이 둘 있는데 중국에서 헤어졌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에 풍랑이 쳤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선이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속이 메스꺼웠지만 지선이를 꽉 안고 버텼어요.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울먹였습니다. 조용히 해. 괜찮아.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브로커 얼굴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3일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해야 해요. 그래야 난민 신청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태국 경찰서에 갔을 때 우리는 체포됐어요. 불법 입국자였으니까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 철창이 있는 좁은 방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어요. 음식은 하루 2끼, 밥과 국물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감옥이야? 지선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곧 나갈 수 있어. 한국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대답했지만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달, 어떤 사람들은 6개월을 여기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이가 열이 났습니다. 약도 제대로 없었어요. 엄마. 지선이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은희 씨, 지선이.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진원 확인 끝났어요. 내일 한국 가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에 가요.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내일 비행기 타요. 축하해요. 다음 날 공항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봤습니다. 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지선아, 우리 이제 한국 간다. 지선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9살이 된 지선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1년. 강을 건너고, 옷장에 숨고, 버스 밑 짐칸에 갇히고, 배를 타고, 수용소에 갇히고, 그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드디어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 땅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저렇게 많은 불빛을 평양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선아, 우리 한국 땅 밟았어. 지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만 해도 정말 이곳에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 담당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환영받는다는 게,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경기도 안성 하나원. 탈북자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말이 왜 이렇게 빨라? 지선이가 물었어요. 남한말 억양도 달랐고 쓰는 단어도 많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뭐예요? 마트가 뭐예요? 물어봐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24시간 켜져 있는 편의점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마트에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온갖 과일, 고기, 과자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다 살 수 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배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지선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엄마, 애들이 내 말투가 이상하대. 울며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강한 아이였어요. 곧 친구들도 사귀고 웃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탈북민 상담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북한 기쁨조 출신입니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데 2년이 걸렸어요. 수백 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쁨조의 실체를, 그곳에서 겪은 고통을, 탈출의 이유를.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6.25 때 피난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 고향도 북한이었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북한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같은 민족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 딸아, 잘 지내니? 어머니는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가 많았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낼까? 남편은요? 제 탓에 피해를 받지는 않았을까?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선이를 보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지선이는 대학생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탈북자들 도와주고 싶어. 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왔기에 지금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움직이고, 원하는 걸 배우고, 꿈을 꿀 수 있는 이곳.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쁨조처럼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이, 굶주리는 아이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동강변 우리 집에 다시 갈 수 있으면. 그날을 꿈꿉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이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에